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비정형 데이터 분석, 랭귀지 모델 첫 번째부터 세 번째 파트까지 발표하게 될 산업경영공학과 석사과정 임연수 김준성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엘모부터 시작해서 알버트까지의 여러 개의 모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엘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모는 Embeddings from Language Models의 약자입니다. 이름 그대로 엘모는 언어 모델을 사용하는 임베딩 방법론입니다. 엘모는 2018년에 제안된 워드 임베딩 방법론으로서 엘모에서는 개별 토큰은 모든 입력 시퀀스들의 정보를 활용해서 워드 임베딩됩니다. 또한 바이디렉셔널 LSTM을 활용해서 임베딩 벡터를 산출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모에서는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널리 쓰이던 전이학습을 자연어 처리에 접목시켰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데요. 전이학습이란 이미 학습된 모델을 다른 딥러닝 모델의 입력값 또는 부분으로 재사용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엘모가 제안된 이후 NLP 분야에서는 모델을 사전학습시킨 다음 이를 각종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적용하는 양상이 일반화되었습니다. 인간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단어들을 생각해보면 단어의 쓰임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사용법에 따른 서로 다른 레프레젠테이션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뱅크라는 영어 단어가 주어졌을 때 이 단어는 은행 계좌를 뜻하는 의미가 있고 또 강둑을 뜻하는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 서로 전혀 다른 맥락에서 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워드2 벡터나 글로브와 같은 기존 임베딩 방법론의 경우에는 이 뱅크라는 단어를 은행할 때 그 계좌, 뱅크와 강툭할 때 그 뱅크를 모두 같은 벡터로 임베딩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단어의 표기가 같더라도 문맥에 따라 다르게 워드 임베딩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엘모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엘모는 단어의 문맥 정보를 포함하기 위해서 모든 입력 문장을 이용한 레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합니다. 이를 위해서 엘모는 지금까지 주어진 단어들을 기반으로 다음에 등장할 단어를 예측하는 언어 모델의 방식으로 학습됩니다. 그러나 엘모는 순차적으로 단어를 입력받으며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기존 방식과는 다르게 순방향 언어 모델과 역방향 언어 모델을 모두 학습하여 활용한다는 바이디렉셔널 LSTM 구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엘모의 표상은 딥한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모에서 바이디렉셔널 LM은 히든 레이어가 최소 2개고 닫힌 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포지션에 있는 모든 내부 레이어의 히든 벡터를 결합해서 사용하는데 이는 탑 레이어만 사용하는 것보다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 더 나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다 풍부한 리프레젠테이션이 가능해졌는데 여기서 위쪽 레이어에서는 단어의 의미 측면에서 컨텍스트 디펜던트한 측면을 담고 있고 아래쪽 레이어는 단어의 신텍스 측면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구문 분석과 같은 태스크에 대해서는 아래쪽 레이어에 가중치를 더 부여하고 자연어 이해나 질의응답 태스크에 대해서는 위쪽 레이어에 보다 더 가중치를 부여하며 성능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언급했듯 엘모는 포워드 랭귀지 모델과 백워드 랭귀지 모델을 모두 학습하기 때문에 바이디렉셔널 LSTM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포워드 랭귀지 모델은 앞에서부터 단어를 순차적으로 학습하는 것이고요. 백워드 랭귀지 모델은 뒤에서부터 역방향으로 학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브로드웨이, 플레이, 프로듀스라는 세 가지 토큰에 대해서 순방향 언어 모델은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역방향 언어 모델은 뒤에서부터 역방향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엘모가 임베딩 벡터를 얻는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이디렉셔널 랭귀지 모델에서는 다음과 같은 모델에서 같은 레벨에 있는 히든 레이어를 옆으로 콘캣합니다.
같은 포지션에 있는, 플레이에 있는 모든 레이어에 대해서 같은 층에 대해서 이렇게 이어붙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태스크에 기반해서 가중치를 콘캣한 각 벡터의 가중치를 곱하는 단계입니다. 화면에서는 S1에서 S3로 가중치가 표현되었고, 이 가중치는 학습되는 파라미터입니다.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따라서 가중치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의미가 중요한 태스크에 대해서는 위쪽 레이어의 가중치를 좀 더 높이고 문법이나 구문이 더 중요한 태스크에 대해서는 아래쪽 레이어의 더 가중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중치가 곱해진 벡터들을 더해서 최종 벡터를 만듭니다. 이 2, 3번 과정을 통틀어서 가중합을 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벡터의 크기를 결정하는 스칼라 매개 변수를 곱함으로써 임베딩 벡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엘모의 수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해당 수식은 입력 문장 K번째 토큰에 대한 엘모 임베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L이 양방향 LSTM의 레이어 수일 때 여기서 HLMKJ는 K번째 토큰의 J번째 레이어의 순방향, 역방향 LSTM의 히든 벡터를 이어붙인 벡터입니다. 그리고 S 태스크 J는 J번째 레이어가 해당 태스크 수행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리키는 스칼라 값이고, 감마 태스크는 엘모 벡터의 크기를 스케일해서 해당 태스크 수행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엘모 임베딩은 각 레이어별 히든 벡터들의 S 태스크 J로 가중합을 한 결과입니다. 다음으로 버트 모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트는 2018년에 구글이 공개한 모델입니다. 버트는 Bidirectional Encoding Representations from Transformers의 약자로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양방향 인코더를 사용한 모델입니다. 트랜스포머의 인코딩 블럭과 디코딩 블럭 중에서 인코딩 구조만 사용한 것입니다. 뒤에서 보다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GPT는 트랜스포머의 디코더 블록만 사용한 구조입니다. 버트에서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이전 다른 모델들과 달리 양방향으로 문맥을 파악하며 학습한다는 점입니다. 기존 모델들은 대부분 단방향적인 학습을 했는데 버트는 주변의 문맥 정보를 양방향에서 동시에 파악하기 때문에 단어나 구문의 의미를 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버트는 기본적으로 프리트레이닝을 한 뒤 파인 튜닝을 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프리트레이닝 할 때는 특정 위치를 마스킹하고 맞추는 과정에서 학습하는 MLM과 두 쌍의 문장이 들어왔을 때 다음 문장이 해당 코퍼스에서 실제로 다음에 등장할 문장인지 아닌지를 학습하는 NSP 이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런 다음 태스크에 따라 버트 위에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를 추가해서 다양한 태스크에 따라 성능을 높이는 파인 튜닝 단계를 거칩니다. 버트를 GPT와 엘모와 함께 비교하며 살펴보겠습니다. 발표 순서상으로는 다음 파트에서 설명하겠지만 GPT는 단어 시퀀스를 한 방향으로만 보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봤던 엘모는 레이어의 상단은 양방향이지만 여기 중간 레이어는 포워드 혹은 백워드인 한 방향입니다. 그러나 버트에서는 모든 레이어에서 양방향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버트와 GPT 모두 트랜스포머 블록을 사용하지만 버트와 다르게 GPT는 단어들을 양방향으로 보지 못하는데요. 그 이유는 GPT가 언어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단어 시퀀스를 가지고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과정에서 학습하기 때문에 이전 단어들을 미리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마스크 언어 모델이 제안되었습니다. 주어진 시퀀스 다음으로 올 단어를 맞추는 것에서 벗어나 일단 문장 전체를 알려주고 나서 빈칸에 해당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지 예측하는 과정에서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버트 모델은 버트 베이스와 버트 라지가 있습니다.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블락을
12개를 쌓은 것이 버트 베이스 모델이고요. 어, 이 인코더 블럭을 24개를 쌓은 것이 버트 라지 모델입니다. 버트 베이스는 1억 1000만 개의 파라미터 수를 가지고 있고, 버트 라지는 총 3억 4천만 개를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버트의 인풋 리프레젠테이션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버트는 하나 혹은 두 개의 문장을 인풋으로 받습니다. 각 인풋 시퀀스 맨 앞에는 문장의 시작을 알리는 CLS 토큰을 추가하고, 맨 끝에는 문장의 끝을 의미하는 SEP 토큰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마스크 토큰, 그리고 배치 데이터의 길이를 맞추기 위한 PAD, 이렇게 네 가지 스페셜 토큰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버트의 인풋 레프레젠테이션은 토큰 임베딩과 세그먼트 임베딩과 포지션 임베딩의 합으로 구성됩니다. 우선 입력 토큰에 해당하는 토큰 벡터를 참조해서 토큰 임베딩을 만들고, 여기에 첫 번째 문장인지 두 번째 문장인지에 해당하는 세그먼트 임베딩을 참조해 더해줍니다. 그리고 입력 토큰에 문장 내 절대적인 위치에 해당하는 포지션 임베딩을 더함으로써 버트의 인풋 레프레젠테이션이 만들어집니다. 토큰 임베딩은 3만 개의 단어로 구성된 사전으로부터 얻은 토큰 임베딩 벡터입니다. 버트에서는 워드피스 임베딩을 이용해서 문장을 토큰 단위로 분류합니다. 즉, 자주 등장하면서 가장 긴 길이를 가진 서브워드를 하나의 단위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주 등장하는 서브워드는 그 자체가 단위가 되고, 자주 등장하지 않는 단어는 서브워드로 쪼개지는 것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예시에서는 My dog is cute 라는 문장과 He likes playing 이라는 두 문장이 입력으로 들어왔는데요. He likes playing 이라는 뒷문장에서 여기서는 He likes play ing 라는 4개의 토큰으로 찢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playing이라는 단어보다 play와 ing 각각으로서 더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토큰이 나누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워드피스 임베딩의 장점은 보다 명확한 의미 전달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playing이라는 단어는 놀다라는 의미의 play와 뭐뭐를 하는 중이라는 의미의 ing 이렇게 두 가지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워드피스 임베딩으로 이 두 가지를 나누기 때문에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모델에게 정확히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단어를 쪼개서 토큰화하기 때문에 오탈자가 있는 경우나 아니면 신조어와 같이 사전에 없는 단어들을 마주치더라도 이를 모델이 봤을 법한 단어로 쪼개어 입력하기 때문에 out of vocabulary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그먼트 임베딩은 두 개의 문장을 구분하기 위한 임베딩입니다. 문장이 두 가지가 입력될 경우 각 문장에 서로 다른 숫자를 달아줌으로써 문장을 구별합니다. 첫 번째 SEP 토큰까지는 0, 그리고 그 이후 SEP 토큰까지는 1로 만들어서 문장을 구분하기 때문에 임베딩 벡터의 종류는 문장의 최대 개수인 2개입니다. 포지션 임베딩은 위치 정보를 학습하기 위한 임베딩으로 토큰들의 상대적 위치 정보를 알려줍니다. 버트는 트랜스포머의 인코더를 사용하는데, 트랜스포머는 셀프 어텐션 모델을 사용합니다. 이 셀프 어텐션은 입력 위치에 대해서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입력 토큰의 위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버트의 인풋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방법은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입력 토큰에 해당하는 토큰 벡터를 참조해서 토큰 임베딩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세그먼트 임베딩을 참조해서 더해줍니다. 그리고 입력 토큰에서 포지션 임베딩을 더함으로써 버트의 인풋 리프레젠테이션이 만들어집니다. 버트를 이용한 자연어 처리는 프리트레이닝과 파인 튜닝 이 두 가지 단계로 진행됩니다. 프리트레이닝은 거대 인코더가 입력 문장들을 임베딩하여 언어를 모델링하는 단계이고, 프리트레이닝을 거친 뒤 파인 튜닝을 하게 해서 자연어 처리 태스크를 수행하게 됩니다. 버트는 언어의 특성을 잘 학습하도록 MLM, NSP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해서 프리트레이닝을 수행합니다. 첫 번째로
어, MLM은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의 약자인데요. 이 방식은 입력 텍스트의 일부를 랜덤하게 마스킹하고 인공신경망에게 이 가려진 단어들을 예측하도록 하며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전체 입력 토큰 중 15%를 랜덤하게 골라서 진행하는데 이때 이 15%를 모두 마스크로 변경하지는 않고 이 중에서 80%만 마스크로 가려서 예측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10%는 랜덤하게 다른 단어로 변경한 뒤 예측하고 나머지 10%는 바꾸지 않고 동일하게 둔 채로 예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마스크만 사용할 경우 마스크 토큰이 파인 튜닝 단계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프리트레이닝 단계와 파인 튜닝 단계에서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택된 15%의 토큰을 모두 마스크로 변경하지 않고 사용합니다. 버트가 프리트레이닝을 하는 또 다른 방법은 넥스트 센텐스 프레딕션입니다. 버트에게 두 가지 문장을 주고 이 두 문장이 이어지는 문장인지 아닌지를 맞추는 방식으로 훈련하는 방법입니다. 넥스트 센텐스 프레딕션을 위해 버트에게 실제 이어지는 두 개의 문장과 랜덤하게 이어 붙인 두 개의 문장을 50대 50의 비율로 제공한 뒤 훈련시킵니다. 두 문장이 서로 이어지면 is next로 분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not next로 분류하게 됩니다. 여기서 버트가 풀고자 하는 태스크 중에서는 QA나 NLI와 같이 두 문장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태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다음 문장을 예측하는 태스크를 학습시킵니다. 다음으로 파인 튜닝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인 튜닝은 사전 학습된 버트의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따라 데이터를 추가 학습시켜서 테스트하는 단계입니다. 학습된 모델을 이용해서 실제로 자연어 처리 문제를 푸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전 학습된 버트 위에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를 추가해서 다양한 태스크를 수행하게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림은 버트를 각 태스크에 쓰기 위한 예시입니다. A와 B는 시퀀스 레벨 태스크이고 C와 D는 토큰 레벨 태스크입니다. 여기서 A는 텍스트 쌍에 대한 분류 문제입니다. 두 문장을 하나의 입력으로 넣고 두 문장의 관계를 구하는 태스크입니다. 문장의 의미를 비교하는 태스크이기 때문에 태스크가 이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B는 하나의 텍스트에 대한 텍스트 분류 태스크입니다. 감성 분석이나 관계 추출과 같은 태스크가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C는 질의응답 태스크로 텍스트 쌍을 입력받는 question and answering 태스크입니다. 질문과 본문을 입력받으면 본문의 일부를 추출해서 질문에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는 하나의 텍스트에 대한 태깅 작업으로 입력 문장 토큰들의 개체명을 구하거나 품사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제 넘어가서 GPT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트와 GPT는 모두 트랜스포머에서 파생된 언어 모델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버트는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블록만 사용했던 반면 GPT에서는 트랜스포머의 디코더 블록만 사용한 모델입니다. 먼저 GPT가 등장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어 이해 태스크는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이에 따라서 많은 양의 라벨링된 데이터가 필요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라벨링된 데이터는 사람이 직접 라벨링 작업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그에 따라 양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언라벨드 데이터셋은 쉽게 다량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기존 언어 모델에서는 다량의 언라벨드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할 방법이 없었으며 기존까지는 라벨드 데이터를 활용한 슈퍼바이스드 러닝 방법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언라벨드 데이터를 사용한 제너레이티브 프리트레이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하는 것이 바로 GPT-1입니다. 따라서 GPT에서는 언라벨드 데이터셋으로 생산적 사전 학습을 시킨 다음 특정 태스크에 맞춘 파인 튜닝을 하게 하는 과정을 거치는 두 단계에 걸친 학습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언라벨드 텍스트 코퍼라를 이용해서 트랜스포머 디코더를 통한 비지도 학습을 진행한 뒤 각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맞게 파인 튜닝을 하는데 이때 데이터는 라벨드 데이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GPT-1은 트랜스포머의 디코더만 사용해서 멀티레이어 트랜스포머 디코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블럭은 사용하지 않고 디코더 블럭으로만 구성되고 있기 때문에 트랜스포머에서는 인코더의 입력과 디코더의 입력을 크로스 어텐션 하는 역할을 했던 인코더 디코더 셀프 어텐션 블락이 GPT-1에서는 제거가 됩니다. 따라서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과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로만 이루어진 디코더 블록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여기서 디코더만 사용한 이유는 학습 원리와 간결성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GPT는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학습하는데 이는 디코더가 수행하기에 적합한 문제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또한 디코더만 사용하면 모델 구조가 더 간결해지고 연상량을 줄일 수 있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GPT-1은 디코더 블럭 12개를 쌓아 올린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디코더의 최종 아웃풋에 리니어 레이어와 소프트맥스를 이어주어서 최종 아웃풋 프로바빌리티를 출력하게 됩니다. 또한 GPT는 입력 토큰 중 뒤에 나오는 부분은 알지 못하는 상태로 앞에 주어진 단어들만 보고 뒤에 이어질 단어를 맞추는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프리트레이닝이 랭귀지 모델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각 다운스트림 태스크와 인풋 모양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GPT-1은 각 태스크의 인풋을 GPT-1에 실을 수 있도록 인풋을 변형시킵니다.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는 분류하고자 하는 문장을 S 토큰과 E 토큰 사이에 넣어서 트랜스포머의 입력으로 넣습니다. 인테일먼트 태스크에서는 전제에 해당하는 문장과 가설에 해당하는 문장을 달러로 구분하고 이를 S 토큰과 E 토큰 사이에 넣어서 입력에 사용합니다. 시밀러리티 태스크에서는 두 문장의 순서를 각각 바꾸어서 입력을 하게 되고 이를 각각 트랜스포머에 입력한 뒤 두 벡터를 콘캣하여 리니어에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멀티플 초이스 태스크에서는 콘텍스트와 각각의 앤서들을 조합한 입력을 넣고 트랜스포머에 태워서 나오는 아웃풋 히든 스테이트 벡터를 각각 구한 뒤 전부 리니어에 입력한 뒤 이 결과들로 소프트맥스 레이어를 통과시켜 출력 분포를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GPT-1은 태스크마다 성능을 높일 수 있었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이어서 GPT-2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PT-2는 2019년에 발표된 GPT-1의 후속 모델입니다. GPT-2는 새로운 모델인 것은 아니고 기존 모델에서 대용량 데이터를 학습시켜 만든 모델입니다. 디코더의 차원수와 파라미터 개수에 따라 버전이 나뉘는데 가장 큰 GPT 모델은 15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다고 합니다. GPT-2가 등장한 배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PT-1과 버트 이후 발표된 수많은 프리트레인드 모델들이 등장을 했는데요. 이들은 대체로 대량의 언라벨드 데이터셋을 사용한 프리트레이닝을 거친 뒤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위해서 라벨드 데이터셋을 이용한 파인 튜닝을 하는 프레임워크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델들은 데이터가 살짝만 바뀌어도 불안정해지며 특정 태스크에 대해서만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파인 튜닝을 통해 만들어진 지역적인 모델은 일반화 성능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에서 시작해서 보다 다양한 태스크에서 활용 가능한 범용적인 모델의 개발 필요성에 따라서 GPT-2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모델의 크기를 막대하게 키우면은 언슈퍼바이즈 세팅인 랭귀지 모델을 통해서 멀티태스크 러닝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아이디어입니다. GPT-2는 웹텍스트라는 대규모 데이터셋으로 학습되었습니다. 웹텍스트 데이터셋은 레디 플랫폼을 스크랩하여 높은 공감수를 얻은 글의 모든 아웃바운드 링크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정리한 40기가의 텍스트 데이터입니다. 또한 GPT-2는 제로샷 세팅을 사용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로샷
팅은 모델에게 예제를 전혀 제공하지 않고 모델이 주어진 인스트럭션을 기반으로 태스크를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 아웃풋 레이어를 교체하거나 일부 파라미터를 수정하지 않고 새로운 데이터셋에 관해서 학습을 진행하지 않은 채 바로 추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GPT-2 역시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이기 때문에 생성된 각각의 토큰은 그 다음 토큰을 생성하기 위한 인풋 시퀀스로 사용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데이터 중간에 스페셜 토큰을 추가해 태스크를 정의한다는 멀티태스크 러닝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GPT-2는 최대 1024개의 토큰을 처리하는데 512개의 토큰을 처리하는 GPT-1과 비교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토큰이 훨씬 많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GPT-2는 바이트 페어 인코딩을 거친 토큰을 입력 단위로 사용하며 토큰 임베딩과 포지셔널 인코딩 벡터를 더해서 모델에 입력하는 방식을 따릅니다. 이어서 GPT-3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PT-3는 2020년에 공개된 모델인데요. 당시 NLP 분야에서는 사전 학습된 언어 모델에 대한 트렌드가 시작되었습니다. 프리트레인된 언어 모델은 태스크에 국한되지 않는, 즉 태스크 어그노스틱한 구조를 사용해서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태스크 스페시픽한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파인 튜닝해야 한다는 단점이 존재했습니다. 이는 모든 새로운 태스크를 풀 때마다 대규모의 라벨드 데이터셋이 필요해서 언어 모델의 가능성을 제한시켰습니다. 또한 훈련 데이터에서 거짓된 연관성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모델의 표현력과 훈련 분배의 협소함이 커졌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언어 태스크를 학습할 때 대규모의 라벨링된 데이터셋이 필요하지 않은 반면 언어 모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메타러닝이라는 방식이 제안되었습니다. 메타러닝은 언어 모델이 학습할 때 여러 기술과 패턴 인식 능력을 키우고 추론할 때는 해당 능력을 원하는 태스크에 빠르게 적용시키거나 인식시키는 방법입니다. 그 당시에 최근 연구로서는 인컨텍스트 러닝이라는 기법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인컨텍스트 러닝이란 특정 작업에 대한 데이터를 한 시퀀스로 합쳐서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러닝은 여전히 파인 튜닝보다는 낮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당시 또 다른 트렌드로는 트랜스포머 기반의 언어 모델의 파라미터 수 증가가 있었습니다. 모델의 파라미터가 1억 개에서 170억 개로 커짐에 따라서 로그 손실은 향상되는 추세를 보였고, 인컨텍스트 러닝은 모델 파라미터를 통해 많은 기술과 작업을 익히기 때문에 규모가 커질수록 성능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자기 회귀 언어 모델을 훈련시키고 인컨텍스트 러닝 능력을 측정하였는데 이 모델이 바로 GPT-3입니다. 저자는 GPT-3를 제로샷, 원샷, 퓨샷 이 세 가지 조건에서 비교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퓨샷 러닝은 모델이 추론 과정에서 몇 개의 예시를 볼 수 있지만 가중치는 업데이트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퓨샷 러닝은 태스크 스페시픽한 데이터의 필요성을 줄일 수 있고 파인튜닝 데이터셋에서 과도하게 좁은 분포를 학습할 가능성을 감소시킨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퓨샷 러닝의 성능은 파인튜닝 모델에서 훨씬 나쁘고 여전히 적은 양의 태스크 스페시픽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원샷 러닝은 추론 단계에서 태스크에 대한 설명 외에 오직 하나의 예시만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인간이 소통하는 방식과 가장 유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로샷 러닝은 태스크에 대한 설명은 제공하지 않지만 제로샷 러닝은 태스크에 대한 설명은 제공하지만 예시를 제공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제로샷 러닝은 활용이 용이하고 성능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거짓된 연관성을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로샷 러닝은 인간도 이해하지 못하는 태스크가 있을 정도로 가장 어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GPT-3 모델의 구조는 GPT-2와 거의 동일한 구조와 학습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유일하게 다른 점은 GPT-3에서는 댄스와 로컬리 밴디드 스팔스 어텐션을 번갈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정리하자면 GPT-3는 대규모의 데이터와 모델을 바탕으로 한 오토 리그레시브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입니다. GPT-3는 기존 언어 모델들과 달리 파인 튜닝 없이도 인컨텍스트 러닝을 통해 높은 퓨샷 성능을 보입니다. 이어서 인스트럭트 GPT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트럭트 GPT는 사용자의 피드백을 통한 강화학습으로 모델을 보완해줍니다. 프롬프트를 보고 사람이 직접 답안을 작성하고 모델의 아웃풋들에 대해 순위를 매기며 추론한 결과를 리워드 모델이 평가하여 최종 리워드를 계산해 줍니다. 챗 GPT는 인스트럭트 GPT 기반 모델이며 세이프티가 더욱 강조된 버전입니다. 이때 인스트럭트 GPT와 챗 GPT의 차이점은 인스트럭트 GPT는 지시를 받아들이고 작업을 수행하는 데 초점을 맞춘 반면 챗 GPT는 대화를 생성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GPT-4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PT-3와 비교했을 때 GPT-4에서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멀티모달이 지원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는 텍스트만을 입력값으로 받을 수 있었는데 GPT-4에서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미지까지 입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입력 컨텍스트의 길이도 증가했는데요. 기존에는 4,000개의 토큰을 입력받을 수 있었지만 GPT-4에서는 기본 8,000개에서 최대 32,000개의 토큰을 입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모델보다 더 폭넓은 일반 지식을 갖고 있고 고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어려운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 덕에 GPT-4는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GPT-4가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전문적 학술적인 시험 문제를 풀게 한 결과 대부분의 시험에서 GPT-4는 사람과 비슷한 점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에서는 GPT-4가 상위 10%의 성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GPT-4는 놀라운 성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MTDNN 파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MTDNN은 버트와 멀티태스크 러닝을 결합하여 구성된 모델입니다. 버트는 MLM과 NSP라는 프리테일링 태스크를 가지고 있는데 MTDNN은 이 두 가지 태스크보다 더 다양한 태스크로 학습함으로써 더 우수한 성능을 내고자 합니다. 이 다양한 태스크를 사용하는 것은 멀티태스크 러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태스크를 학습하면서 얻는 지식들이 서로의 태스크를 해결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을 한 것입니다. 대용량 슈퍼바이스드 데이터셋을 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태스크별 데이터셋을 합쳐서 학습 데이터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입니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모델이 특정 태스크에 오버피팅되지 않도록 레귤러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MTDNN에서 사용한 다양한 태스크는 총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는 글루의 태스크를 따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싱글 센텐스 클래시피케이션은 하나의 문장이 주어졌을 때 그 문장을 분류하는 태스크입니다. 이 중에서도 콜라라는 태스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영어 문장이 문법적으로 옳은지 여부를 판단하는 태스크입니다. 두 번째로는 STT2라는 태스크가 있습니다. 이는 문장의 긍정 또는 부정 여부를 클래스로 구분하여 이진 분류를 하는 태스크입니다. 세 번째로는 텍스트 시밀러리티입니다. 이는 한 쌍의 문장이 주어졌을 때 그 문장 사이의 의미적 유사성을 평가하는 태스크로 STSB라는 태스크가 있습니다. 이 태스크에서는 문장 쌍에 대해서 1부터 5까지 라벨링된 값에 대해서 이를 예측하는 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번째로는 헤어 화이트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이는 한 쌍의 문장이 주어졌을 때 두 문장의 관계를 이해하는 태스크입니다. 첫 번째로는 MNLI와 RTE가 있습니다.
LI는 Intelligent, Control, Diction, Neutral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 두 문장의 의미적 관계를 판단하는 작업으로 수행합니다. RTE는 Intelligence 여부를 이진 분류하는 태스크입니다. 두 번째로는 MRPC와 QQP가 있습니다. 이들은 두 문장이 임의로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MRPC는 단순히 두 문장에 대한 것이며 QQP는 두 질문 사이의 유사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마지막으로는 릴레븐스 랭킹이라는 태스크가 있습니다. 이는 커리와 앤서 리스트에 대해 앤서를 커리와 관련된 순서로 정렬하는 작업입니다. Q&A가 이에 해당하며 쿼리와 각 앤서 간의 페어와이즈 랭킹 테스트로 볼 수 있습니다. 원래 글로에서는 앤서가 주어진 쿼리의 정답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이진 분류하는 태스크로 사용되었지만 MTDNN에서는 이 Q&A를 정답을 포함하는 앤서가 다른 앤서에 비해 높은 확률을 갖도록 학습하는 방향으로 이런 태스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MTDNN 모델 구조는 쉐어드 레이어와 태스크 스페시픽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쉐어드 레이어는 태스크와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공통으로 사용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각 태스크에 따라서 태스크별로 진행되는 태스크 스페시픽 레이어가 있습니다. 이 레이어는 특정 태스크의 데이터를 미니 배치로 구성하고 이 랜덤하게 선택된 데이터를 해당 태스크로 학습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택된 태스크에 적합한 로스 함수를 구성하여 오차를 전파합니다. MTDN에는 두 가지 인코더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트랜스포머 인코더입니다. 이 인코더는 멀티레이어 바이디렉셔널 인코더를 사용하여 문맥 정보가 담긴 임베딩 벡터를 생성합니다. 입력으로는 렉시콘 인코더 인풋 벡터를 받고 출력으로는 각 토큰의 아웃풋 벡터를 도출합니다. 이 렉시콘 인코더는 버트의 임베딩과 유사한 부분으로 입력 문장을 토크나이즈하고 각 토큰은 벡터 공간에 임베딩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마스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마스는 랭귀지 제너레이션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문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버트는 랭귀지 언더스탠딩에 좀 더 특화된 모델이기 때문에 랭귀지 제너레이션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랭귀지 제너레이션을 위한 프리트레이닝 프레임워크를 설계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마스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버트를 사용하는 아이디어로 시작되었습니다. 버트는 양방향으로 문맥을 고려하는데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모델이기 때문에 랭귀지 제너레이션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따라서 마스는 버트와 같은 모델을 사용하여 랭귀지 제너레이션에 대한 프리트레이닝을 시도하고자 합니다. 마스크 대시 컨스트 시퀀스 프리트레이닝은 인코더와 디코더를 함께 학습할 수 있는 모델 구조를 제안합니다. 이 구조는 Full Language Generation을 위한 것으로 인코더는 언마스크드 토큰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하고 디코더는 소스 리프레젠테이션을 참고하여 마스크드 토큰을 예측합니다. 인코더에서는 언마스크된 토큰을 입력하여 컨텍스트 벡터를 도출하고 어텐션을 통해 언마스크된 토큰에 대한 정보를 디코더로 전달합니다. 디코더에서는 이러한 컨텍스트 벡터를 기반으로 마스크된 토큰을 예측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인코더와 디코더를 함께 사용하는 부분에서 조인트 트레이닝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델 구조를 통해 언마스크드와 마스크드 토큰 사이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모델링하고 프로 랭귀지 제너레이션 작업에 적합한 사전 학습이 가능해집니다. 마스에서 주요 컨셉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마스크된 토큰만을 예측한다는 점입니다. 인코더에서 언마스크된 토큰들에 대한 컨텍스트를 학습하여 디코더에서 이를 활용하여 중요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로 마스크 토큰을 연속적으로 배치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디코더는 단순히 단어가 아니라 서브 시퀀스를 생성할 수 있게 되어 더 나은 랭귀지 모델링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스크된 토큰만이 디코더의 입력으로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이로써 디코더는 인코더에서 전달된 컨텍스트 벡터의 정보를 활용하여 예측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됩니다. 이러한 접근은 플랭귀지 제너레이션 작업에 적합한 모델을 구축하는 데 유용합니다. 다음은 유니LM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UniLM은 유니파이드의 약자로 National Language Understanding과 National Language Generation을 함께 트레이닝하여 하나의 트레이닝된 모델이 여러 태스크에 파인 튜닝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각 랭귀지 모델 태스크 간의 파라미터와 모델 구조를 단일 트랜스폼으로 통일하였고 세 가지 오브젝티브 간 파라미터를 공유합니다. 이러한 통합된 구조를 통해 모델은 다양한 방향의 컨텍스트를 학습할 수 있으며 오버피팅을 방지하고 일반화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NLU와 NLG를 동시에 다루며 다양한 언어 이해 및 생성 작업에 적합한 효율적인 모델을 제공합니다. UniLM은 세 가지 프리, 프리트레이닝 오브젝티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니디렉션 LM입니다. 이는 단방향의 컨텍스트만을 이용하여 마스크된 토큰을 예측하는 방법으로 left to right와 right to left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토큰의 어텐션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 시점 이전의 토큰들만 이용하여 마스크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진행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단방향의 컨텍스트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언어 모델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바이디렉셔널 LM입니다. 이는 양방향의 컨텍스트를 모두 학습하여 이용하는 방식으로 양방향이기 때문에 더 많은 컨텍스트 정보를 인코딩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단방향보다 더 풍부한 표현력을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마스크 값을 0으로 설정하여 각 토큰들이 서로를 어텐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양방향의 정보 흐름을 통해 문맥을 더 잘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언어 모델을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시퀀스 투 시퀀스 LM은 두 세그먼트가 각 소스와 타겟의 의미를 갖고 모델을 인코더와 디코더의 역할로 수행하는 부분입니다. 소스 토큰들은 서로를 어텐드 할 수 있게 되고, 타겟 토큰들은 해당 시점 이전의 토큰들과 현재 시점까지 소스 토큰들을 어텐드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스가 T1과 T2고, 타겟이 T1부터 T5까지 있다고 할 때, 소스 토큰들은 서로를 어텐드 할 수 있게 되고, 타겟 토큰의 T4는 해당 시점부터 이전 6개의 토큰, 즉 SOS부터 T4까지의 토큰들과 어텐드 할 수 있습니다. 시퀀스 투 시퀀스 LM은 소스에서는 타겟을 마스킹하고 타겟에서는 현재 시점 이후를 마스킹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진행됩니다. 이런 마스킹된 입력의 원래 토큰을 예측하는 학습 과정은 서로 다른 어텐션 마스크로 구분되며 이를 통해 네 가지 유형의 LM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UniLM의 Input Representation은 Unidirectional LM에서는 한 개의 세그먼트를 입력을 받고 Bidirectional LM과 Sequence to Sequence LM에서는 두 개의 세그먼트를 입력으로 받습니다. 각 시퀀스의 시작은 시작 토큰 SOS를 갖고 세그먼트의 구분이나 전체 시퀀스의 종료를 의미할 때는 종료 토큰 EOS를 붙입니다. 전체 텍스트는 워드피스 토크나이저를 사용하여 서브워드 단위로 토큰화되며 입력 토큰, 세그먼트, 그리고 포지션 임베딩을 합쳐서 사용됩니다. 그러나 중간에 있는 이 세그먼트 인코딩 부분은 각각의 오브젝티브에 따라 다르게 구성이 됩니다. 이것은 모델이 각각의 오브젝티브에 맞추어 입력을 처리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포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UniLM을 다운스트리밍 태스크에 대해 파인 튜닝을 진행할 때 내셔널 랭귀지 언더스탠딩에서는 버트와 동일한 방식으로 학습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텍스트 분류 작업에서는 CLS 대신 UniLM으로 구성된 토큰 중 하나인 SOS 토큰을 활용한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내셔널 랭귀지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는 마스크드 토큰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생성이 진행됩니다. 이때 각 태스크에 따라 마스킹 위치나 비율이 다르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UniLM의 다양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 파인 튜닝 될 때 적용되는 유연성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엑셀넷입니다. 엑셀넷은 오토 인코딩과 오토 리그레시브를 결합하여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엑셀넷에서 언급한 오토 인코딩의 한계점은
마스크된 토큰의 실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두 부분 간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오토 리그레시브에서는 단방향의 정보만을 학습하므로 문장의 문맥 파악 능력이 저하된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세 가지의 방법을 통해 AE와 AR의 장점은 쥐하고 단점은 보완하였습니다. 먼저 이 장점 중 하나인 permutation language 모델은 시퀀스를 순서대로, 즉 forward나 backward로만 보는 것이 아닌 경우에 수를 다양하게 하여 여러 개의 조합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시퀀스의 순서대로 포지션 인코딩을 부여하고 토큰의 인덱스를 기준으로 permutation이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시퀀스가 n개의 토큰을 가진 경우에는 n 팩토리얼의 팩토라이제이션 오더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식을 해석해 보자면은 Z 퍼뮤테이션의 t-1 시점까지의 토큰들이 주어졌을 때 t번째 시점에서의 토큰이 등장할 로그 확률을 계산할 수 있고, 이를 오토 리그레시브 방식으로 계산한 값을 산출해서 가능한 모든 퍼뮤테이션을 조합에 대해서 기대값을 최대화하겠다는 컨셉입니다. 좌측 하단과 같이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라는 5가지의 토큰을 가진 경우에는 5팩토리얼, 즉 120개의 팩토라이제이션 올더를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어, 그래서 MLM과 PLM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MLM의 경우에는 텍스트의 일부분을 마스크드 토큰으로 바꾸고 다른 토큰들로 마스크드 토큰을 예측하는 태스크입니다. 이를 통해 마스크드 토큰이 존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는 문장에서 발 천리가 토큰에 해당되고 없는 말이 간다라는 토큰들이 가지고 두 가지 마스크 토큰을 독립적으로 예측을 합니다. 이는 각각의 마스크 토큰을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오른쪽의 PLM의 경우에는 어, 통신을 진행한 후에 이전 토큰들에 사용하여 시작점 다음에 토큰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이에 따라 마스크 토큰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발천리에 있어 말이에 대해 없는 간다 말이를 가지고 이 발을 먼저 예측한 다음 그 다음에 없는 간다 말이 발 이 전체적으로 함께 사용하여서 마지막에 천리를 예측합니다. 이는 마스크 토큰이 독립적이지 않고 문맥에 따라 토큰을 예측하는 방식입니다. 투스트림 셀프 어텐션은 컨텐트 스트림과 쿼리 스트림으로 구성됩니다. 콘텐츠 스트림은 예측하고자 하는 토큰이 t일 때 t까지의 토큰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t 시점의 단어 임베딩 벡터가 콘텐트 스트림에 포함됩니다. 이 모델은 기존의 셀프 어텐션의 구조와 유사하게 작동하지만 현재 시점의 콘텐츠와 이전 시점의 콘텐츠를 모두 활용합니다. 각 토큰의 임베딩에는 포지셔널 임베딩을 추가하여 초기화하고 마지막 레이어까지 각 레이어에서 현재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와 이전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를 모두 활용하여 어텐션을 계산합니다. 이 방식을 통해 이전 토큰들의 정보를 현재 토큰의 예측에 활용할 수 있으며 자이언어 처리 작업에 더욱 효과적인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쿼리 스트림은 예측하고자 하는 토큰이 t일 때 t의 임베딩 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대신 t-1까지의 토큰들을 임베딩 정보의 t의 위치 정보만을 사용하여 t를 예측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방식에서 현재 시점의 토큰들을 예측하기 위해 이전 시점의 토큰과 현재 시점의 토큰의 위치 정보 ZT를 사용합니다. 쿼리 스트림 쿼리 스트림의 최종 레프레젠테이션 계산은 쿼리 스트림의 첫 번째 레이어는 제너릭 트레이너블 임베딩 벡터 W에 포지셔널 임베딩을 더한 값으로 초기화됩니다. 또한 어텐션의 쿼리로는 이전 레이어의 G 스테이트를 키밸류로는 이전 시점의 H 스테이트를 사용하여 연산을 수행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쿼리 스트림은 현재 시점의 이전 정보와 현재 시점의 위치 정보를 활용하여 현재 시점의 토큰을 예측합니다. 이는 모델 이전 시점의 문맥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다음 토큰을 예측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엑셀넷은 트랜스포머 엑셀의
를 기반으로 하며 이에 따라 세그먼트 리커런스를 따릅니다. 이는 문장을 작은 세그먼트 단위로 쪼개고 각각의 세그먼트 단위로 학습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긴 시퀀스에 대해서 또 모두 학습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인풋 문장은 여러 개의 시퀀스로 먼저 자른 후 두 번째 세그먼트를 학습하면서 이전 세그먼트의 정보를 캐시에 저장을 합니다. 이를 메모리라고 할 수 있으며 t 플러스 1번째 세그먼트를 학습할 때 이전 직전 세그먼트인 t번째의 학습 결과를 함께 활용하여 학습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전 세그먼트의 정보를 재활용하여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세그먼트 단위로 학습을 진행하면 절대적인 위치 값이 큰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그 대신 세그먼트 내에서의 상대적 위치 값을 캡처하기 위해 Relative Positional Encoding을 사용하게 됩니다. 아래의 예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천리 간다라는 쿼리에 대해 발 없는 말의 상대적 위치가 달라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로버타입니다. 로버타는 Robustly Optimized BERT Pre-Training Approach의 줄임말로 버트의 파생 모델로서 구조는 버트와 유사하지만 학습 방법을 수정하고 보완한 모델입니다. 로버타의 주요 아이디어는 버트가 언더피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로버타는 버트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보완점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는 버트에서는 다이나믹 마스킹을 적용했습니다. 기존 바트는 모든 에폭에 대해 동일한 마스킹을 적용했지만 로버타의 다이나믹 마스킹은 각 에폭별로 다른 마스킹을 적용합니다. 아래의 예시에서도 보이듯 마스크 토큰이 다른 토큰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로버타는 Next Sentence Prediction을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이 NSP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네 가지 인풋 세팅을 비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NSP를 제거하고 Full Sentence를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는 하나 이상의 문서에서 토큰을 연속적으로 샘플링하여 512개의 맥스 랭스를 구성하는 것이 NSP의 이상 성능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네 가지를 자세히 보자면은 첫 번째 세그먼트 페어 NSP는 기존 바트의 인풋 포뮬라를 따르며 NSP를 사용합니다. 각 입력에서는 여러 개의 문장이 포함되어 한 쌍의 세그먼트가 있지만 512개 미만 길이로 토큰이 구성이 됩니다. 두 번째로 sentence pair NS 플러스 NSP는 각 입력에서는 도큐먼트의 인접 부분을 또는 다른 도큐먼트의 문장 쌍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 입력은 512 토큰보다 훨씬 짧기 때문에 총 개수가 세그먼트 페어 플러스 NSP와 유사하게 유지되도록 배치 사이즈를 늘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풀 센텐스는 각 입력은 하나 이상의 문서에서 연속적으로 샘플링된 전체 문장으로 채워집니다. 총 길이는 최대 512개입니다. 문서가 끝나면 다음 문서에서 문장을 샘플링하고 문서 사이에 별도 구분자 토큰을 추가를 합니다. NSP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도큐먼트 센텐스는 입력은 풀 센텐스와 유사하게 구성이 됩니다. 도큐먼트의 끝부분에 샘플링된 입력은 512개의 토큰보다 짧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배치와 비슷한 수의 전체 문장을 얻기 위해 동적으로 배치 사이즈를 늘립니다. 이때 NSP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로버타는 large batches와 large 데이터의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large batches는 8K로 large 데이터는 160GB로 늘려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더 큰 배치 사이즈와 더 큰 데이터 그리고 더 긴 스텝으로 학습한 경우 모델 성능이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버타는 롱걸 시퀀스를 사용했습니다. 버트에서는 학습 속도 개선을 위해 초반 90%는 길이 제한을 128개로 제한을 하고 이후에만 길이를 512개로 늘려서 사용을 했지만 로버타의 경우에는
모든 학습 과정에서 일정하게 길이를 512개를 유지하며 사용합니다. 또한 텍스트 인코딩으로는 바이트 페어 인코딩을 사용하고 있어 언노운 토큰이 없어도 적당한 크기의 서브워드 사전만으로도 확실히 진행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알버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알버트에서는 NLP 모델이 성능을 높이려면 모델을 키우는 방법밖에 없는 것인가라는 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델이 크다면 메모리 부담과 학습 시간이 길어진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알버트는 버트의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파라미터 수를 크게 감소시켜 제한된 모델로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포인트는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Factorized Embedding Parameterization입니다. 기존 바트는 보통 큰 버킷 사이즈를 가지기 때문에 인베딩 벡터의 크기가 매우 커질 수 있다는 한계점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알버트는 인베딩 파라미터를 팩토라이제이션하여 2개의 작은 행렬로 분리합니다. 이후에는 작은 크기의 저차원 인베딩을 거친 후 H 크기로 프로젝션하는 방법으로 2개의 행렬로 디컴포징을 진행하여 파라미터 수를 줄였습니다. 구조적으로는 바트에서는 인풋 토큰 인베딩 사이즈와 히든 사이즈가 같습니다. 인풋 토큰 인베딩은 각 토큰의 정보를 담은 벡터를 생성하는데 트랜스포머의 각 레이어에서 아웃풋은 해당 토큰과 주변 토큰의 관계까지 반영한 맥락 정보입니다. 따라서 E와 H의 정보량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E가 H보다 작아도 된다고 접근합니다. 단 E와 H가 달라지면서 첫 트랜스포머 레이어 입력 시 차원을 맞춰줘야 하는데 단어의 사이즈, 매트릭을 곱하는 레이어를 추가해서 해결을 합니다. 바트는 V가 상당히 크고 E와 H는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위 과정에 따라 파라미터를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보다 조금 더 많이 파라미터 수를 줄인 것이 바로 크로스 레이어 파라미터 쉐어링입니다. 이는 모든 트랜스포머 레이어끼리 파라미터를 전체적으로 공유하는 것으로 앞에서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파라미터 수를 감소하는 효과가 있으며 모델의 파라미터 안정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고 말합니다. 파라미터 쉐어링 방식으로는 총 3가지가 있으나 알버트에서는 전체적인 모든 파라미터를 공유하는 all shared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sentence order prediction입니다. 이는 두 문장이 입력으로 들어왔을 때 두 문장이 앞뒤 순서가 맞는지를 예측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문장의 일관성을 포착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의 NSP와 같은 경우에는 랜덤으로 두 문장을 선택하기 때문에 두 문장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단순히 토픽 프리딕션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알버트에서는 이러한 토픽 프리딕션에 해당하는 NSP가 너무 쉬운 태스크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더 나은 성능을 위해 센텐스 올더 프리딕션을 개선한 SOP라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SOP는 실제로 연결된 두 문장에 대해 앞뒤의 순서를 바꾼 다음 이 바뀐 순서를 올바른지를 예측하는 즉 코히어런스 프리딕션 태스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봤는데 지금까지 발표자 김윤성 이면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